14억이 있었던 여자가 단 2년 만에 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예요. 69세 박정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35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1988년에 입사해서 2023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죠. 응급실에서 10년, 내과 병동에서 15년,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수술실에서 일했습니다. 꼼꼼하고 희생적인 성격 때문에 동료들은 저를 항상 믿고 의지했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히 여겼거든요. 가족보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을 정도였어요. 새벽 2시에 응급 환자가 오면 달려가고 명절에도 당직을 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술실에서 10시간씩 서 있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허리 디스크가 생긴 것도 그 때문이었죠. 그런데 5년 전 남편 박종수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늘 말했어요. 정자야, 우리 고향 시골집에서 노후를 보내자고요. 평생 남의 일만 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추억이 많았어요. 할머니가 키워주신 이야기며 개울에서 물고기 잡던 이야기도 자주 했죠. 그때마다 저는 아직 일해야 한다며 미뤘습니다. 환자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병원 일이 힘들긴 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환자가 건강해져서 퇴원할 때 고맙다고 인사할 때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정년 퇴직 후 혼자 남겨진 저는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환자들만 돌봤으니 이제는 진짜 제 시간을 가져보자 싶었어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도 답답하고 외로웠거든요. 34평 아파트에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만 가득해서 더 힘들었고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TV 보던 모습이 생각나고 주방에서 요리하다가도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시골 생활을 혼자라도 해보겠다고요. 퇴직금 4억과 서울 아파트를 10억에 팔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시세보다 조금 높게 받았다며 좋아했어요. 당시가 부동산 상승기여서 운이 좋았던 거죠. 총 14억이 생겼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평생 벌어본 돈 중에 가장 큰 금액이었거든요. 이 돈으로 시골에 전원주택을 사서 여유롭게 살면 되겠다 생각했죠. 텃밭도 가꾸고 독서도 하고 그런 삶을 꿈꿨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 약속했어요. 당신이 원하던 시골 생활을 제가 대신해 보겠다고요. 그때만 해도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순진했어요. 시골 생활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으니까요. 낭만만 생각했지 현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말이죠.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2023년 5월 경기도 가평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3억 5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2층 목조주택이었어요. 마당도 200평이나 되어서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컸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부동산 중개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요즘 이런 집 많이 찾는다고요. 코로나 이후로 귀촌바람이 불어서 좋은 집들은 금세 팔린다고 했어요. 저도 마음에 쏙 들었어요. 거실 큰 창으로 보이는 산과 강의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봄이라 산에는 연초록 새잎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설렜습니다. 계약할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제 집을 갖게 된 거니까요. 서울 아파트는 사실 전세로 살았던 적도 많았거든요. 이사날 5월 15일 이사 트럭이 도착했을 때 정말 설렜어요. 35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들이 새 집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제 집이 생긴 거구나 싶었습니다. 가구 배치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좁아서 못 놓았던 책장들도 다 펼쳐 놓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모았던 책들도 꺼내서 정리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문학소설들, 역사책들을 보니까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첫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직박구리, 까치, 참새들이 마당에서 지저귀는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자동차 소리, 사이렌 소리, 공사 소리만 들었는데 말이에요. 공기도 정말 맑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폐속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항상 소독약 냄새, 약품 냄새만 맡았는데 여기는 풀 냄새, 흙 냄새가 났어요.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상추, 토마토, 오이, 고추를 심었어요. 호미질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서 힘들게 일할 때 상상했던 바로 그 생활이었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생명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기쁨이랄까요? 저녁이면 마당에 놓은 평상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매일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구름이 많은 날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오고 맑은 날은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고요. 이런 게 진짜 여유로운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지하철 타고 병원 가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정말 친절했어요. 김종철, 김영애 부부가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김치도 주고 마을 규칙도 자세히 알려주고요. 어디서 장을 보면 좋은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버스는 몇 시에 다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선 10년을 살아도 이웃과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했는데 시골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 할까요? 마을 회관에서 하는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장도 함께 담그고 떡도 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며 웃었어요. 이런 공동체 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깨달았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며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진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생활의 불편함이었어요. 마트까지 차로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우유 하나 사려고 해도 멀리 나가야 했어요. 그것도 차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했죠. 다행히 운전은 할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야간 운전이 부담스러워졌거든요. 병원은 더 멀었죠. 고혈압 약을 받으러 가는 것도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내과 의원까지 40분, 종합병원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서울에선 집 앞에 다 있던 것들이 시골에선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은행도 멀고 우체국도 멀었어요. ATM 기계도 마을에 하나뿐이었고 그것도 고장나면 읍내까지 가야 했어요. 인터넷 쇼핑을 해도 배송비가 추가로 들었고 당일 배송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택배 기사도 마을 입구까지만 와서 직접 가져와야 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제가 뭘 하는지 다 관찰하더라고요. 마당에 빨래를 널면 어떤 옷을 입는지 보고 어떤 세제를 쓰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빨래 색깔을 보고 옷값을 추측하기도 했어요. 장 보러 나가면 뭘 사는지, 얼마나 쓰는지도 관심을 가졌어요. 카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며 은근히 견제하는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돈 많은 서울 사람이 와서 잘난 체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너무 크다, 차도 좋은 걸 탄다, 옷도 비싸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요. 김종철, 김영애 부부도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마을 공동작업에 나오라고 자꾸 재촉했어요. 도로 청소도 해야 하고 마을 행사 준비도 도와야 한다고요. 저는 나이도 많고 허리도 아픈데 왜 꼭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35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생겼거든요. 무거운 걸 들면 아팠습니다. 그런 사정을 말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다 하는데 왜 혼자만 빼달라고 하냐는 거였어요. 거절하려고 하니까 마을에 적응할 생각이 없냐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서울 사람은 역시 이기적이라고요. 자기들끼리만 도와주고 새로 온 사람은 외면한다고요. 그리고 마을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규칙들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분리수거도 마을 방식이 따로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한 달에 10,000원씩 내야 했고요. 마당 관리도 마을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심은 장미꽃을 보고도 너무 화려하다고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마을 경관에 안 어울린다는 거였죠. 잔디도 너무 짧게 깎았다고 하고 울타리 색깔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시골 생활을 꿈꿨는데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많은 규칙에 얽매이게 된 기분이었어요.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만 내면 됐는데 여기는 모든 일에 제가 직접 참여해야 했습니다.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런 게 시골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낭만적인 시골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실 남편도 시골 출신이라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저한테는 좋은 말만 했던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11월부터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씩 나왔습니다. 목조주택이라 단열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금세 식었어요. 서울 아파트에선 겨울에도 10만 원 안팎이었는데 여기는 4배나 더 나왔어요. 전기료, 수도료까지 합치면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프로판 가스비도 따로 나왔고요. 보일러용 기름값도 비쌌어요. 겨울용 연료를 미리 주문해야 하는데 한 번에 100만 원씩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계산했던 생활비보다 2배는 더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겨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료가 만만치 않았고 제습기도 계속 돌려야 했어요. 목조주택이라 습기가 많이 찼거든요.
그리고 12월에 김종철, 김영희와 경계 문제로 큰 다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 마당 한쪽 구석에 김종철이 자기 밭이라며 배추를 심어놨더라고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종철 씨, 여기는 제 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종철이 버럭 화를 내면서 원래 자기가 쓰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뭘 안다며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땅이니까 자기 거라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줘도 소용없었어요. 종이 위에 선이 뭐가 중요하냐며 오히려 큰 소리쳤습니다. 실제로는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온갖 어려운 상황을 다 겪어봤지만 이건 정말 다른 문제였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제 땅인데 관습적으로는 김종철이 쓰던 땅이라는 거였어요. 제 땅인데 왜 남이 마음대로 쓰냐며 따졌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김종철 편을 들더라고요. 서울 사람이 와서 시비 건다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 취급했어요. 마을 이장까지 나서서 서로 양보하라고 했지만 결국 제가 참으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원래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마을 회관 모임에서도 저만 빼고 수군거렸어요.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치도 더 이상 주지 않았고 인사도 대충 했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겼어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기사 부르기도 어렵고 와도 출장비가 비쌌습니다. 시내에서 오려면 기본 5만 원은 받더라고요. 정전이 되면 복구도 서울보다 훨씬 늦었어요. 하수도가 막히거나 수도가 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 업체를 부르면 돈이 많이 들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한테는 너무 위험한 환경이었어요. 밤에 정전이 되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휴대폰도 간혹 터지지 않았고 119에 신고해도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게 제2의 인생인가 싶었어요.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도시의 편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전기, 수도, 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해 여름 7월, 둘째 딸 박미경의 아들 준호가 놀러 왔어요. 8살 손주를 1년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말도 더 또박또박 잘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준호에게는 시골이 신기한 것투성이었어요.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래서 시골로 온 보람이 있다 싶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아이가 맘껏 뛸 수 없었거든요. 아래층에서 소음 때문에 불평하기도 했고요. 준호도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 집 마당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다면서 신나게 축구공도 차고 나비도 쫓아다녔습니다. 개구리도 잡고 메뚜기도 잡으면서 정말 즐거워했어요. 저녁에는 마당에서 별도 봤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보며 신기해했어요. 은하수도 보인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손주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골로 온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자연을 체험할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 아침 7월 23일 새벽 5시쯤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체온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너무 뜨거워서 만지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열성 경기까지 일으켜서 온몸을 떨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이 뒤로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저는 35년간 간호사로 일했지만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병원에서는 침착했는데 손주니까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119에 전화했는데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벅찼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마을까지 오는데 30분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0분이요. 서울이었다면 5분이면 왔을 텐데요. 아이 상태가 위급해 보인다고 했는데도 그게 최선이라고 했어요. 소방서에서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30분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의식을 잃고 있었거든요. 간간히 깨어나긴 했지만 또 기절하고 그랬어요. 결국 제가 직접 준호를 안고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소아과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그나마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을 찾아가야 했는데 길도 잘 모르겠고 정말 막막했어요. 준호는 뒷좌석에서 계속 의식을 잃었다 깼다 했고요. 저는 운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시골로 오지 않았을 텐데요.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하면서 남편 생각도 났어요. 남편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시골이었다면 더 일찍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의사가 준호를 진찰하고 나서 다행히 단순 감기 몸살로 인한 열성경기라고 했어요. 링거를 맞고 해열제를 먹으니까 금세 나아졌습니다. 열도 내리고 의식도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진짜 응급 상황이었다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었거든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남편 박종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시골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남편이 시골 출신이라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의료시설의 접근성, 교통의 불편함,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연한 낭만보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추억 이야기에만 빠져서 현실적인 문제들은 간과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시골은 병원이 너무 멀어요. 서울이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8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정말 뼈에 사무쳤어요. 그날 밤 준호를 재우고 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응급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 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다면 누가 발견해 줄까? 119에 신고한다고 해도 30분이나 걸리는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무서웠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혼자 사는 노인이 시골에서 살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 덕분에 정신을 차린 거죠. 만약 준호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위험한 환경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큰일이 났을지도 모르고요. 그날 이후로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을 팔기로 결심하고 8월부터 부동산을 알아보는데 그때 둘째 딸 박미경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3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막혔다고 했어요. 신용도가 떨어져서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거였어요. 박미경 남편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직원 월급은 줘야 하고 원자재 값은 올라서 정말 막막하다고 했어요. 박미경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요. 큰언니한테는 이미 말했는데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큰딸은 시댁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친정에 돈 빌려주는 걸 싫어한다는 거였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평생 남의 일만 돌보며 산 제가 딸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더구나 8살 손주 준호 생각하니까 더 그랬어요. 아빠가 힘들면 준호도 힘들 테니까요. 준호가 학원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게도 현금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집 살 때 3억 5천만 원을 투입했고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통장에 있는 건 2천만 원 정도뿐이었거든요. 나머지 돈은 모두 정기예금에 넣어놨는데 중도 해지하면 이자 손해를 봐야 했어요. 그것도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박미경은 계속 울면서 애원했어요. 정말 급하다고 조금만 늦어도 사업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해고해야 하고 준호 학비도 못 낼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딸을 도와줘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집을 팔아서 딸을 도와주고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어차피 준호 사건 이후로 시골 생활을 정리하려고 했으니까 때맞춰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미경은 미안해하면서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자도 드리겠다고 했고요. 저도 이참에 시골 생활을 정리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집을 내놓아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1년 반밖에 안 살았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3억 5천만 원에 샀는데 2억 8천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하기를 시골 부동산은 서울과 달라서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특히 목조주택은 관리가 어려워서 기피한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도 생기기 쉽다는 거였죠. 게다가 급하게 팔려고 하니까 더 싸게 받으려고만 했어요. 금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깎으려고 하더라고요.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도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2억 5천만 원도 어렵다고 하는 곳이 많았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골로 오지 않았을 텐데요. 서울 아파트는 1년 반 사이에 3억이나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결국 6개월을 기다려도 집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 딸 박미경은 계속 재촉했습니다. 사업이 정말 어렵다며 하루라도 빨리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화로도 하루 걸러 하루씩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오고 거래처에서도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다고 하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문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울먹였어요. 저는 마음이 점점 급해졌어요. 계속 시골에 있을 수도 없고 딸도 도와줘야 하고요. 겨울이 다시 오면 또 난방비 폭탄을 맞아야 했거든요. 작년 겨울에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간 걸 생각하니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김종철과 경계 분쟁은 더욱 심해져서 아예 대화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완전히 따돌렸고요. 결국 2024년 2월에 2억 2천만 원의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산 집을 2억 2천만 원에 판 거예요.
1억 3천만 원이나 손해를 본 거죠. 거의 40% 손실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인하기가 힘들었어요. 35년 동안 병원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이렇게 헐값에 팔아야 하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딸도 도와줘야 하고 저도 서울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집을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억 2천만 원에서 딸에게 줄 3천만 원을 빼고 이사 비용 500만 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300만 원, 양도세 200만 원, 각종 정리 비용까지 빼니까 실제로 제 손에 남은 건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14억이었는데 1억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2년 사이에 12억 2천만 원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전에 살던 압구정동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는데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10억에 팔았던 34평 아파트가 15억이 됐다는 거예요. 2년 사이에 5억이나 오른 거죠. 부동산 중개사가 보여준 시세표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같은 평수 같은 층수 집이 15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집을 안 팔고 그대로 있었다면 5억을 벌었을 텐데 오히려 12억을 잃은 거였어요. 차이가 17억이었습니다. 17억이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을 2년 만에 날린 거였어요. 전세도 기본 1억 5천만 원은 넘었어요. 제 돈으로는 변두리 작은 아파트 전세밖에 안 됐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19평 아파트를 겨우 구했어요.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보증금 깎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래도 1억 1천만 원은 내야 했어요. 남은 돈 7천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시골에서 고생만 하고 돈만 날린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압구정동 넓은 집에서 구로구 반지하 같은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었고 방 2개에 화장실 1개인 정말 작은 집이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간호사가 노년에 이런 신세가 되다니요. 그때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성급하게 결정했을까요? 동료들이 조금만 시범적으로 살아보고 결정하라던 조언을 왜 안 들었을까요? 남편이 시골은 현실이라고 했던 말을 왜 무시했을까요? 모든 게 후회되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14억이 있었을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시골로 가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2024년 3월 구로구 신도림동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압구정동에서 살던 34평에서 19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고 오래된 곳이었지만 그래도 서울이니까 생활하기는 편했어요. 지하철역까지 도보 5분, 병원까지 도보 10분, 마트까지 도보 3분이었거든요. 이런 편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골에 살다 와서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집 앞에 있고 은행도 가깝고 우체국도 걸어서 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119나 병원 응급실이 5분 거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힘들었어요. 14억에서 5억으로 줄어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노년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TV를 켜도 재미없고 책을 펴도 글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계속 후회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월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책 정리하고 어르신들 독서 도움을 주는 일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문득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싶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우울해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담당자와 면접을 보고 5월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35년간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셨거든요. 자원봉사를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도서관에 오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추천해 드렸습니다. 간호사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혈압 재는 법도 알려드리고 건강 상담도 해드렸거든요. 당뇨 관리법이며 고혈압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딸 박미경의 아들 준호도 자주 오게 됐어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할머니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준호한테는 또 다른 놀이터였어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준호가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면 정말 뿌듯했어요. 수학 문제도 같이 풀고 독서 감상문도 같이 써주고요.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시골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다는 걸요. 손주와의 시간, 도서관 어르신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돈보다 소중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후회가 됩니다. 14억이 있었다면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낭만 대신 현실을 말이에요. 69세에 깨달은 교훈이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해요.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손주 돌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박정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69세에 14억에서 5억으로 줄어든 충격적인 경험담이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간호사가 단 2년 만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 노년에 이런 시련을 겪으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귀촌을 꿈꾸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그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죠. 원격 근무가 늘면서 꼭 서울에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또한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구도 커지고 있고요. 박정자 할머니 사연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귀촌은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박정자 할머니처럼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임대로 살아보면서 현실을 파악해 보는 게 좋겠어요. 낭만적인 기대만 갖고 가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생활 인프라, 교통, 의료시설, 이웃과의 관계 등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을 한 번은 나봐야 해요. 여름에만 가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난방비나 겨울철 생활의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의료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박정자 할머니처럼 손주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가 30분이나 걸린다고 하면 정말 절망적이겠어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도 응급 상황에서는 몇 분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 응급실 운영 시간, 전문의 유무, 구급차 배치 현황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시골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져서 급하게 팔려고 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서울 부동산과 시골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거든요. 서울은 수요가 많아서 비교적 쉽게 팔리지만 시골은 사려는 사람이 제한적이에요. 특히 목조주택이나 오래된 집은 더욱 그래요.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재판매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해요.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관습과 규칙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마을 공동 작업, 각종 행사 참여, 이웃과의 긴밀한 관계 등이 때로는 속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싫다면 귀촌보다는 교회 신도시를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겨울 난방비나 각종 유지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해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은 프로판가스를 써야 하고 목조주택은 단열이 약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 수 있어요. 또한 정화조 관리비, 제설 비용, 각종 수리비 등 도시에서는 없던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자 할머니가 마지막에 깨달으신 것처럼 돈을 잃었어도 소중한 걸 얻을 수 있어요. 손주 준호와의 시간, 도서관에서의 의미 있는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일 수도 있거든요. 14억이 5억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잖아요.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 후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게 박정자 할머니가 주신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박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은퇴 자금 대부분을 한 번에 투입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고요. 전체 자산의 30% 이상은 절대 투입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또한 전문가의 조언도 듣는 게 좋겠어요. 부동산 전문가, 재정 설계사, 의료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이미 후회되는 선택을 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69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박정자 할머니가 보여주셨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박정자 할머니처럼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을 수도 있고 손주들과의 시간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 사회에 기여하는 일, 이런 것들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박정자 할머니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더욱 그러셨을 거예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만 있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박정자 할머니 사연이 여러분께 좋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박정자 할머니처럼 새로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박정자 할머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교훈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